쉴 새 없이 이어지는 콧물과 재채기, 가려움증 많이 힘드시죠? 이 알레르기성 비염은 누구누구에게는 불치병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약을 되도록이면 안 쓰고 예방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한데요.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한 예방증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국중호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증상이 먼저 있어야 되고 가족력이나 과거력, 그리고 비점막의 소견, 그리고 원인 물질에 대한 항원이 있어야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먼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약물적인 치료, 그리고 수술요법, 그리고 요즘은 면역요법까지 있겠습니다. 이 두 질환 다 모두 이 콧물과 재채기, 가려움증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증상만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고 이 두 질환이 같이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약물요법에 대한 치료도 비슷하여서 이 질환은 구별하기가 매우 힘들죠. 알레르기성 질환은 가족력이 있는 것이 무엇보다 특징이고 과거 혈액을 통해서 항원 원인이 있는 것이 파악되는 경우가 알레르기성 비염이라 하겠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이게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원인이 있고 무작정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원인을 예방함으로써 되도록이면 이 질환을 피할 수 있는 예방적인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학회에서는 부모 중에 한쪽 편이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면 약 50%, 부모 모두 다 알레르기성 질환에 가족력이 있다면 75%의 유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는 현재 알레르기성 질환이 발현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조절이 아주 잘 되는 상태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감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가족에서 태어난 유아의 생후 10년은 아주 위험한 시기라고 말들 합니다. 성장 과정 중에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로 환경적인 인자가 알레르기 유전 인자를 가진 사람에게 얼마나 노출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 양쪽이 또는 한쪽이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있다면 어린 시절에 아이에 대해서 이런 환경적인 유전 인자를 피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예방 목적이 됩니다. 현재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된 상태라면 현재 지금 애완동물에 대해서 알레르기성 비염의 질환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년 후에 애완동물에 대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바로 감작이라는 문제인데요. 얼마나 많이 노출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향후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초기의 증상이 없다고 해서 이걸 단연코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비염, 코 점막의 염증성 변화 때문인데요. 코의 중요한 기능 중에 차가운 바깥 공기를 호흡하기 편하게 하는 온도를 높이는 조절 기능이 있어요. 그만큼 코에는 혈관이 많고 단위 면적당 혈류량도 뇌나 간보다 큽니다. 비염이라는 염증 반응에 그 혈관이 팽창하고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극에도 또는 저절로 터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양은 팽창된 혈관에서 나오는 출혈이기 때문에 양이 깜짝 놀랄 만큼 많습니다. 두 번째는 코는 점액성이나 장애성 있는 분비물이나 코 혈관에서 나오는 삼출액, 점막세포의 찌꺼기들을 쏟아내거든요. 그게 바깥 공기와 마주친 분비들이 딱지를 형성하게 되고 이걸 손으로 자꾸 파거나 제거하게 되면 점막이 그만큼 약해지고 코피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염의 관리나
아니면 연고를 도포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비염이 심해져서 두통이 심해진 경우라면은 비염으로 인해서 코막힘이나 분비물이 과다되면서 비강이나 그러니까 코 속이나 부비동, 자연공 폐쇄에 따른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내지는 코에 걸리는 음압이 생기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원인입니다. 알레르기성 질환은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예측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원인에 대한 예방과 적절한 조치를 유지하지 않으면 어떠한 약물요법도 코 세척을 하고 수술적인 방법을 한다 하더라도 재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치료의 관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정확한 진단과 원인 물질에 대한 파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고질적인 환경에 노출해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는데요. 그런 대응보다는 능동적으로 환경을 변화하고 그리고 꾸준히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변화를 할 것인지 모색하고 그거에 대한 꾼줄한 유지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셋째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부비동염, 중이염, 편도선염, 만성 기침, 후두염의 2차 질환의 발현이나 악화를 시키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원인이 폴렌, 즉 꽃가루로 의심해 볼 수 있고 원인 검사를 통해서 이게 확인되었다면 폴린이 심해지는, 꽃가루가 심해지는 아침 6시에서 아침 10시까지는 환기를 시키지 않거나 아니면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치원이나 아니면 학교에 등교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 마스크 착용을 오전 10시까지 하는 것이 좋은 대체 방법입니다. 참 힘드시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신체가 노화되면서 비점막의 퇴행성 변화, 점막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공기의 습도나 온도의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점막 내 혈관을 조정하는 자율신경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콧물의 빈도나 양은 많아지는 거죠. 또 연세가 드시면 아침잠이 없어서 아침에 찬 공기, 저녁에 또 바람 쐬는 것이 심해진다면 이 노출에 의해서 콧물과 재채기는 많아집니다. 근데 이 질병은 변하지 않아요. 환자분이 조금 능동적으로 변화돼서 아침에 찬 공기와 찬바람을 좀 피하고 식사도 너무 뜨거운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먹으면 콧물 유발하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때그때마다 약을 복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은 뜨거운 것을 좀 식혀서 먹고 매운 음식을 피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약을 적게 먹고 관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재채기 하나를 보고 이걸 알레르기성 질환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은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알레르기 질환에서 흔히 보이는 증상이긴 하지만은 주위의 온도가 갑자기 변하거나 물리적인 자극이 코 점막에 가해지면 나타낼 수 있는 반응들입니다. 피부에 냉자극이 되거나 햇볕을 보고 재채기를 하는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경우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진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콧물, 재채기 그런 등등의 증상과 함께 가족력이 있냐, 그리고 원인 항원 검사가 통해서 알레르기가 진단이 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증상만 보고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병원에서는 피부 반응 검사와 마스트 검사, 그리고 임뮤노캡이라는 검사법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감작된 사람은 체내에 알레르기 물질에 의해서 반응이 되는 특이 임뮤노글로빈 E가 생기는데 피부 반응 검사나 아니면 마스트 검사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알레르기 감작된 사람이 체내에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반응이 보이는 특이 임뮤노글로빈 E 항체가 생기는데 피부에 알레르기 물질을 주입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보는 것이 피부 반응 검사고 피 속에 임뮤노글로빈 E 항체를 직접 채취하는 것이 마스트 검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자의 증상과 직접적인 관련을 매치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증상이 생기는 상황에 따른 그 원인에 어떤 것들이 원인이 되었는지 빅데이터를 쌓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감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노출이 되었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진먼지에만 알레르기 항원이 있었던 아이가 향으로 애완동물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없어요. 아무 애완동물을 키우고 반응이 없을 수 있지만 수년 후에 알레르기 동물에 대한 알레르기 항원이 점점 감작이 많이 되고 노출이 많이 될수록 생겨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물론 알레르기 성향의 유전자를 가진 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돼요. 저는 젊었을 때는 없었는데 성인이 되어가지고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선천적인 알레르기 유전자에 후천적인 알레르기 유발 환경이 계속 감작되다 보니까 그 환자로 하여금 후천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어떤 환경에 노출을 안 시키진 유아 시절에 10년간에 얼마나 노출을 안 시키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를 계절성 알레르기라고 하죠. 공기 중에 떠다니는 화분의 양, 꽃가루의 양이 계절별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봄철에는 나무 종류에서 나오는 수목 화분이 많고요. 여름철에는 이 잔디 종류에서 나오는 그런 목초 화분이 많고, 가을철에는 이 잡초 화분이라고 해서 이게 많이 관천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연중에 2번의 절정기를 가져요. 4, 5월 달에 나무 수목 화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잡초 화분이 많아지면서 보통 절정기를 가져서 봄과 가을에 심해집니다 하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계절성인 알레르기는 그 계절에 따라서 그 화분의 양에 따라서 많이 증가합니다. 이 꽃가루의 특징은 아침 6시에서 아침 10시가 굉장히 절정량이 많아요. 환자분의 창문 밖에, 문 밖에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도사리고 있는 거죠. 마스크나 그런 프로텍션을 안 한다면, 보호 장비를 안 한다면은 그게 노출됐기 때문에 콧물 재채기는 수분 내지는 1시간 이내에 생기는 거고, 코 막히면 좀 더 오래 갑니다. 저녁에 코가 막히고 많이 힘들게 되는 거죠. 임신 중에 내지는 임신을 하고 나면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해졌다면 이것은 임신 중에 늘어나게 된 호르몬의 변화, 즉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증가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역으로 좋아진 환자도 다소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나빠진 사람도 있고요. 임신 전부터 알레르기 유발 항원을 알고 관리를 했다면 원초적인 그 봉쇄가 됐겠죠. 일단 증상이 심해졌다면 우리는 약물요법보다는 원인에 대한 회피와 아니면 태아에 자극이 되지 않는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는 것을 많이 권유합니다. 따라서 임신 전에 환자가 본인의 알레르기 황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특히 많이 듣는 이야기죠. 약이 독하다는 이야기. 이 약이 독하다는 이야기는 환자들의 표현이 되게 그렇습니다. 몸이 자꾸 처지거나 졸림을 초래하게 돼서 하는 말씀들인데요. 감기 치료나 비염에 대해서 치료는 주로 항히스타민제가 사용되어 있어요. 근데 예전에 나온 치료제는 대개 1세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이것은 뇌혈관 장벽을 통과를 해서 수면이나 아니면은 진정작용을 초래하고 입이 마르거나 아니면 소변 보기가 힘들어요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 나오는 2세대의 항히스타민제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졸림 현상이 이미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약물에 대한 개개인의 차이의 특이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이 약을 먹고 다른 사람과 달리 1세대 항히스타민제만큼 졸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약은 결국은 일단은 복용을 해보고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에 사용하는 약은 영구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적인 투약을 해서 약을 먹고 살아요 보다는 원인적인 환경을 개선해서 약을 필요할 때만 쓰고, 또 약을 쓰게 될 때 내가 왜 이 약이 쓰게끔 콧물 재채기가 나오는 어떤 환경에 노출됐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증상의 개선이 없다면 현재의 상황이
원인 물질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미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2차로 변환되어 가지고 축농증이나 다른 질환으로 변화되는지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이 전부는 아닙니다. 수술을 하는 이유는 그래요. 합의각계의 부피를 줄여줌으로써 코막힘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부피가 줄어든 합의각계에 계속적인 알레르기 원인 항원이 계속 자극을 또 주고 그 자극의 빈도와 강도가 계속해서 한다면은 이 수술은 합의각계의 부피의 증가를 무조건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수술 후에 그 원인의 항원을 알아요. 그래서 그 항원을 빈도를 되도록이면 줄이고 거의 하지 않고 그렇다면은 수술의 빠른 효과와 지속성은 분명히 있고 이 환자가 이 관리를 함에 따라서 재발이 안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항원에 대해서 노출이 된 것을 알고 이렇게 심해졌지만 수술을 통해서 좋아졌고 그 관리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이게 완치라고 생각하면 참 어렵죠. 이게 원인의 개선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병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하지 않는다면 이 병처럼 간단한 방법이 없지만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치병인 거죠. 왜? 그 원인은 오늘 또 해서 다시 생겼고 또 해서 생겼고. 그래서 완치를 이야기하려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래도 치료법 중에 면역요법이 있기 때문에 완치란 이야기를 좀 하기는 해요. 원인이 되는 원인 물질을 아주 낮은 농도로부터 소량 반복해서 투여하면서 원인 항원에 대한 감수성을 약화시켜 가지고 증상을 개선하도록 하는 치료법이 면역요법입니다. 종류는 피하 면역요법이 있고 혀 밑에다 넣는 설화 면역요법이 있는데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추세는 설화 면역요법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정답은 O입니다. 특별히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분유 수유보다는 적어도 6개월 내지는 10개월까지 모유 수유를 의사들은 많이 권유합니다. 물론 알레르기성 유전 인자가 있어서 발열된 애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보통 엄마에게서 나오는 모유에는 천연적인 선천적인 임뮤노글로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애가 나중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주는 것은 모유 수유를 통해서 많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분유 수유를 어쩔 수밖에 할 수 있다면 그 분유 수유를 통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없다는 좀 논란이 있겠지만은 모유 수유를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있단 말은 그만큼 많이 노출을 되었고 감작이 됐고 콧물 재채기가 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콧물과 재채기 또 그로 인한 2차 염증이 돼가지고 코가 비염과 축농증에 의해서 코막힘이 있다면 그 점막은 귀하고 연결되는 이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관이 만약에 막히게 되고 그래서 귀까지 이 전달되는 이 압력이 음압이 생기고 하면서 삼출성 주염이나 그런 중염이 생겼는데 어찌어찌해서 약 먹고 내지는 환경을 관리하고 나섰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비염이 불과 얼마 안 돼서 다시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염증이 한번 터놓은 길이 있기 때문에 쉽게 비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이런 축농증에 의해서 중염은 보다 빨리 재발을 하겠죠. 그래서 한 번 걸린 사람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래서 저고도의 이 중염이 걸린 애들은 텀이 필요해요. 약을 쓰고 나서서 얼마간의 기간에 안 아프게 하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전제로 가자면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감기가 걸리게 하지 않는 환경적인 원인을 제거해서 약을 계속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관리를 해서 발현되지 않는다면 한 번 걸린 중염이
회복하는 시간을 많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이염에 대한 치료를 보기 전에 그 전 단계에 왜 이 중이염이 왔는지, 감기인지 알레르기성 비염인지 그냥 비염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인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알레르기성 비염은 예측 가능한 병이에요. 그걸 하면 무조건 병이 오는 거고, 그걸 하지 않으면, 원인을 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이건 예측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병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답은 X입니다. 자연 치료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알레르기성 비염은 어차피 인생을 통해서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그 중요한 유년기의 10세 이전에 내지는 그 후로도 얼마나 감작이 됐느냐에 대해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환자들이 특히 중고등학교의 사춘기 애들이 와서 많이 부르요. 약 먹어도 하나도 안 나는데 왜 날마다 약만 먹으라고 해요? 전 자연 치료로 갈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약을 계속 먹고 또 먹고 하는 이유는, 약을 먹어도 호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알레르기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그건 어쩔 수 없어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발현을 하고 약 먹고 발현을 하고 약 먹고 이런 과정을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자고요. 너가 이것의 알레르기인데 그걸만 하지 않는다면 약을 먹을 그런 증상의 발현을 하지 않아.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그 증상의 발현을 하지 않고 그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이 친구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약을 피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건 자연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항원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절을 하는 것이 가끔 깨질 수는 있어요. 어떻게 내가 오늘 옷이 얇아가지고 내지는 오늘 어쩔 수 없이 그 학교에서 먼지를 많이 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때는 약을 먹자고요. 내지는 치료를 하자고요. 그러나 그것을 생각을 하고 내일은 그 자리에 갈 때는 옷을 더 입고 가야지, 그 자리를 피해서 앉아야 되지, 그것을 자연 치유라고 말한다면 자연 치유는 저는 100번 찬성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중요하게 말하지만 원인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환자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회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알레르기성 비염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에어컨디셔너의 공급이나 난방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많이 생기는 상황에서 알레르기성 비염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알레르기성 비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하고 단순한 병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원인을 알고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한다면 이것은 조절 가능한 질환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과 해결을 한번 찾아보았고요. 이건 예방 가능한 질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국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